정부가 올여름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7월과 8월 2달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는데 가구당 한 달에 10,000원꼴로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연해서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과 전기요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시간의 조사 끝에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김 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코이카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의 실태를 JTBC가 보도한 뒤 코이카 직원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코이카 직원들은 일부 의원들이 부인까지 외국에 데려갔고 사실상 관광 코스가 포함된 전체 일정을 밀착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안으로 미국과 2차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볼턴 백악관 보좌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발암물질이 들어간 고혈압약이 어제 추가로 확인되며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산 원료가 문제였는데 식약처는 현지 공장을 조사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여름 대표 음식인 냉면이 주요 외식 메뉴 가운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의 냉면 한 그릇 값이 평균 8,800원으로 1년 전보다 10% 정도 올랐습니다. 골목길 상가 앞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이런 좁은 길에서는 단 한 대의 차량이 보행뿐 아니라 화재 진압에도 위험 요소가 되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폭염 속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주차 현장을 담았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올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해서 내놨습니다. 전기요금 누진 구간의 폭을 넓혀서 낮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가구 수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7월과 8월 2달만 시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구당 전기요금은 한 달에 평균 10,000원씩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입니다. 이게 긴급 대책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고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요금 제도에 대한 개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3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 중 요금이 낮은 1, 2단계의 폭을 지금보다 100kW시 늘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 킬로와트시당 93.3원을 내는 1단계 상한선은 300kW시로 킬로와트시당 187.9원을 내는 2단계 상한선은 500kW시로 늘어납니다. 상한선 확대폭을 100kW시로 정한 건 7월 한 달간 누진 구간이 올라간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 증가량이 90kW시가량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19.5%, 약 10,000원이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할인 대상인 취약계층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30% 더 할인해주고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7월 전기요금 할인분은 다음 달 나오는 8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소급 적용됩니다. 정부는 누진세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예,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가구당 20%가량의 요금이 깎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 가정마다 에어컨을 트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대책은 누진제를 완화해서 요금 부담을 낮춘다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금이 인하가 되는 겁니까? 네,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에 전력 사용에 따른 요금, 또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 기금이 더해져서 나옵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이 누진제 구간별로 기본 요금은 물론 이 전력 사용에 따른 요금 차이도 큰데요. 이 누진제 1구간과 2구간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 기본 요금과 전력량에 따른 요금 계산에도 할인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 이 표를 보면
1구간이 200에서 300kW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1시간당. 그리고 2구간은 300에서 500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400에서 500으로 늘어나는 거군요. 400에서 500으로. 예, 원래는 200, 400에서 300, 500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맞습니다.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아무튼 알겠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예컨대 내가 이제 올 여름에 하루 예를 들면 2시간 이상 에어컨을 썼는데 일단 2시간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예.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kWh인 4인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소비 전력 1.8kW 스탠드형 에어컨을 매일 하루 2시간씩 틀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한 달 전력 사용량은 458kWh가 됩니다. 예. 이 원래라면 누진제 3구간에 들어가지만 이번 대책으로 2구간에 포함이 되면서 요금이 26% 줄어듭니다. 예. 기존의 9만 원 가량에서 6만 7천 원 정도로 약 2만 4천 원 가량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 이 경우는 그래도 하락폭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2시간만으로 뭐 택도 없잖아요. 그죠? 요즘 계속 하루 종일 더우니까 밤까지. 그래서 4시간이나 아니면 10시간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까? 네, 같은 가정이 하루 4시간씩 매일 에어컨을 튼 경우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기존에는 12만 5천 원 정도였는데 10만 4천 원 가량으로 이 경우에도 2만 1천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예. 이 에어컨을 매일 10시간씩 틀었다면 기존 요금 23만 2천 원 가량에서 20만 원 초반으로 2만 5천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예. 이 정리를 해보면 방금 본 조건의 가정에서 매일 에어컨을 2시간 틀면 26%, 4시간은 17%, 또 10시간은 11% 요금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락폭은 좀 줄어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건 기본 수치로 이 계산을 한 추정치이고 집집마다 에어컨 소비 전력이 다르고 또 희망 온도를 평소에 몇 도로 해놓느냐에 따라서도 이 전력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서 요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죠. 그 모든 경우 수를 저희가 여기서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대략 평균적으로 이러한 정도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그러니까 액수로 치면 대개 한 2만 원 넘는 정도 수준이 상한이라고 봐야 되나요? 더 이상 깎이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 그러면? 저희가 계산을 여러 가지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산업부에도 문의를 해봤는데요. 500kWh 구간을 넘어가면 할인율이 줄어들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거의 25% 정도가 최대치로 현재로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200kWh 이하로 전력을 쓴 경우 그때는 뭐 혜택이 없습니까? 네, 산업부는 200kWh 이하, 즉 현재 누진제 1단계 구간이죠. 이 구간은 이미 충분히 싼값의 전기를 쓰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예. 또 이 구간에 해당을 하는 가구는 이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라고 해서 월 4천 원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예. 대신 앞서 보신 대로 이 사회적으로 이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전기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예를 들면? 네, 한국전력은 이미 약 300만 가구에 연간 4,800억 원 규모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는데요. 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자녀, 다가구, 또 출산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7, 8월 두 달에는 기존에 할인되는 금액의 30%를 추가로 더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여름철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존 제도로 보면 2만 원 정도만 2만 원이 할인이 되나요? 아니면 2만 원 정도를 내는 건가요? 기존에 2만 원 원래 할인을 받았는데 예. 이번 대책으로 6천 원이 추가로 할인이 되면서 실제 이 사람이 내는 요금 부담은 4천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이번에 또 영유아가 있는 집들이 이번 폭염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예. 자, 깎아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재원 아니겠습니까? 재원 마련 방안이 나왔나요? 네, 이번 대책으로 이 필요한 재원은 2,761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예. 이 정부는 가구당 요금이 20% 정도는 이 할인이 돼야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나온 금액인데요. 예. 이 산업부는 필요한 재원은 2016년 때처럼 에너지 특별 기금을 활용하거나 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이 재난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매년 폭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땜질 대책으로 막을 것이냐, 또 그 부담을 한전에 지우는 게
맞느냐를 놓고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예, 더 궁금한 점은 잠시 후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 자리에 나오실 예정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대책을 내놓기 전에 정부가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살펴봤더니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년보다 가구당 불과 877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것이죠. 다만 이 숫자가 그것이 바탕이 된 정부의 대책이 충분할 것인지를 놓고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분석을 못한 7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검침이 대개 7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폭염이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본격적으로 그때 에어컨을 튼 집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대책의 어떤 바탕이 되는 분석들이 맞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산업부 장관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우선 이 문제는 이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폭염이 닥친 달은 15일로 한 해 전의 2.5배였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까지 검침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평균 877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주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는 419만 가구 중 지난해보다 요금이 5만 원 이상 늘어난 비율은 1%, 43%는 오히려 요금이 줄었습니다. 산업부는 누진제 부담에 에어컨을 충분히 틀지 못한 가구가 그만큼 많았을 걸로 추정합니다. 아니요, 안 틀었어요. 작년에는 2번 틀고요. 올해는 선풍기만 틀었어요. 그 요금도 걱정되고 모델이 옛날 거라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요. 1인 가구가 늘고 고효율 에어컨을 쓰는 집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단계별 누진 구간을 100kWh씩 늘리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근거입니다. 문제는 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7월 말 8월 초 전력 사용량이 7월 중하순보다 크게 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은 안 틀었었어, 별로. 어찌다 한 번씩 틀고. 근데 지금 8월 달이잖아요. 이달에는 지금 초창기부터 하여튼 돌리는 거예요. 결국 8월이 지난 뒤에야 각 가정의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누진제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기요금 대책의 주무장관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책이 오늘 일단 나왔으니까 조금 한시름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긴급 대책을 세웠지만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장기적으로 누진제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되겠죠. 그냥 궁금한 것만 바로 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7, 8월을 이렇게 기간으로 잡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위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만약 9월까지 넘어가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9월까지 이런 더위가 계속되는 않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다만 9월에도 이런 폭염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대책을 더 연장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지금 국회에서 재난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8월 달에 이 재난법이 통과되면은 이 재난법을 통해서 이런 전기요금의 인하를 아주 편안하게 저희들이 수월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물론 9월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폭염이. 근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고 하니까 그 질문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지금 7월에 고지서가 이미 나간 덱이 많은데 물론 오늘 저희들이 이제 보도해드린 내용을 보면 예상보다도 그렇게 오름폭이 크진 않았다라는 다행스러운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긴 합니다. 기왕이면 7월 고지서 나가기 전에 이런 대책이 나왔더라면 훨씬 더 조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왜 늦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가 지금 나와야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정확하게 저희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이 면밀하게 분석하려면은 소위 자동 미터기가 다 보급이 되면은 이게 가능한 스마트기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미터기가 지금 450만 가구에서 22%밖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그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2021년까지는 100% 보급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뭐 차질이 없겠죠. 네, 차질이 조금 더 앞당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근데 보면 오늘 평균 한 10,000원 정도 깎인다. 이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아니 그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건 평균이고 더 깎일 경우에는 25%까지도 깎인다고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네, 네. 그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체감이라든지 그리고 형평성 문제 그리고 한전의 재정 건전성 저희들이 재정 소요를 저희들이 바탕을 해서 저희들이 예. 했었고 특히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입안을 할 때 자동 미터기가 보급된 14,000 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했었을 때 작년 대비 전기를 어느 정도 더 많이 사용하느냐라는 예. 것을 분석을 하였고 지금 이 정도 100kWh 그리고 2단계에서도 100kWh 정도로 저희들이 구간 조정을 하게 되면은 예. 작년도하고 유사한 그런 전기요금을 부담을 하게 된다. 예상대로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큰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런 걱정은 됩니다. 아까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검침이 7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대개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더위는 물론 그 전에 한 12일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더워서 못 견디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은 검침했던 그 시기 이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네. 7월 말에서 8월 초 굉장히 더웠고 지금도 덥고 그래서 에어컨을 가정에서 이렇게 트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 폭염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보다 좀 지난 다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근거로 하셨던 7월의 고지서가 네. 그 검침 내용이 사실은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7월 달 요금뿐만 아니라 8월 달에 이렇게 전기 수요가 더 늘어난 것까지 감안해서 이번 이 100kW 구간별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였고 그건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 예를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000 가구 지금 아파트에 지금 자동 AMI라고 하는 그건 즉시 스마트 미터기 즉시 보기 때문에 작년 대비 한 가구당 얼마만큼 지금 사용하는지를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이 구간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굳이 예년의 폭염 시기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네. 스마트 기기에는 뭐 곧바로 실시간으로 아마 전송이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춰보자면 아주 폭발적인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14,000 가구가 우리 2,450만 가구를 다 대변을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그렇죠. 그 14,000 가구의 표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구간 조정을 하였던 배경입니다. 예, 여러 가지 그 분석이 따르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더 늘어났다라든가 아니면 애초에 이게 누진제 때문에 미리부터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위를 참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게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7월 이번에 요금 고지서가 나가고 난 후에 저희들도 그 자료를 좀 보면서 419만 가구의 전기요금 그 통계를 보면서 저희들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43% 정도는 오히려 감소를 했고 많은 이하로 이렇게 증가한 가구는 사실 6% 정도. 그래서 합치면 거의 한 89%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또 국민들께서 전기요금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컸기 때문에 충분히 냉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제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인식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거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은 하고 계신지요, 정부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재난적 폭염이 예기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어낸 대책은 긴급 대책입니다. 그 긴급 대책을 이제 가지고 이 누진제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국회에서 에너지 상임 특위도 있고 저희 또 상임위 산업부에서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 국회 차원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그리고 산업부가 협력해서 이
전체적인 전기요금의 개편을 논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모두 좀 더 바람직하고 예. 받아들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나올까요? 저희들은 목표를 이번 하반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좀 되돌려서 얘기하고 시간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까 이제 스마트 기기가 14,000가구가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 표본입니다. 예, 지금. 그것이 표본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를 갖느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뭐 통계학자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일에 7월 말부터 8월로 이어지는 이 폭염 기간에 전기 사용량이 사실은 더 그 표본 가구들 외에 다른 가구에서 더 급증을 해가지고 전기요금 소위 말하는 전기요금 폭탄이 실제로 떨어지면 지금 산업정부에서 만들어 놓으신 이 대책이 상당 부분 또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없잖아 여전히 그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괜찮으시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은 저희들이 또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예. 이 구간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의 인상에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가 40만 가구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40만 가구를 더 초점을 두고 이번에 100kWh를 1단계, 2단계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예. 몇몇 아주 극소수의 가구를 빼고는 그런 전기 폭탄이라는 그런 예. 요금선은 받지 않을 거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기값이 산업용 전기에 비해서 가정용 전기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것은 뭐 다 인식하고 계시라고 믿고 시청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요.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아까 동의하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시별로 전체적으로 스마트 미터기가 다 보급이 되어서 예. 정확하게 저희들이 시간대 계절별로 저희들이 차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2,450만 가구에서 22%밖에 지금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 이게 개시별 요금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미터기 보급이 예. 저희들이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분들이 바로 그 누진제에 신경 쓰느라고 더위를 많이 참아주셨다는 것도 정부에서는 뭐 잘 아시라고 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나온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특검이 다시 소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한 번의 조사라는 부족했다고 하는군요. 이번 1차 조사에서 김 지사는 댓글 조작 공모를 포함해서 굵직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소환 날짜는 이번 주가 유력해 보이는데 현재 양측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정은석 기자, 당초 한 번의 소환으로 끝내겠다는 특검이 재소환을 결정했는데 언제 출석할지 날짜가 지금 정해진 건 아니죠? 네, 당초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에 김 지사를 출석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최종 날짜는 변호인과 지금도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르면 모레인 목요일 그쯤 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가요? 자, 2차 소환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특검 관계자는 질문할 내용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를 다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에 따라서 김 지사 측에서 답변을 상세히 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날을 새더라도 조사를 다 끝마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정쯤에 김 지사에게 2차 소환을 말했다는 건데요. 김 지사가 동의를 해서 바로 조사를 마쳤고 이후 재소환 날짜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자, 어제 조사에서 김 지사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고 했는데 2차 조사에서는 어떤 양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어제 조사에서 특검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올해 2, 3월에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친정부적 성향의 댓글 등을 바탕으로 일본 지역 총영사를 제안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특검이 2차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같은 구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검이 준비했지만 아직 묻지 못한 질문에 수사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정원석 기자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8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나온 김 지사는 특검이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던 것처럼 나름대로 자신감을 보인 건데 오늘 오후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가시밭길 위에 놓인 장미꽃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장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습니다. 수사에 당당히 임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소환 18시간 만에 특검 사무실을 나와 다시 취재진 질문에 답했습니다. 특검이 유력한 증거 제시했다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자동으로 조작하는 킹크랩 시스템 시연회에 참석하거나 드루킹에게 일본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했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지사 변호인은 김 지사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장미꽃과 가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지자들이 어제 장미꽃을 던지며 격려한 것에 대해 가시밭길 위에 놓인 장미꽃이라고 표현하며 가슴에 꼭 새겨두겠다고 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북한이 올해 내로 미국과의 2차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바가 있죠. 강경파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종전선언을 놓고 북미가 긴장 국면을 이어가는 이면에 대화 기류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 CNN은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최근 친서를 주고받은 게 긍정적 신호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답장에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썼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올해 안으로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 유엔 총회나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전 개최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볼턴 보좌관도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대화론에 힘을 더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한 방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선 어떤 일정도 잡힌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이 이 가이드라인에 초안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AP통신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의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해서 그 의혹이 커진 측면도 있지만 국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미국이 우리 정부에 경고를 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 또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배가 포항에 정박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을 폈지만 조사 결과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미혜 기자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선박이 한국의 포항항에 입항해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보도했습니다. 제3국 선박 진룽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내일 출항 전에 납포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 석탄이란 근거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상을 보고로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는 그렇게 강하게 추정이 된다고 여러 가지 점들이란 게 제가 굳이 설명을 더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언론도 외신을 근거로 단정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진룽호에 실린 화물은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이었습니다. 진룽호는 이번에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관계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해선 관세청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어제 발암물질에 들어간 원료를 쓴 고혈압 약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환자들은 또 한 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발암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86개 제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즉,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죠. 이번에도 중국산 원재료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의약품 원료에 대한 불신과 공포, 이른바 중국산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문제가 된 회사를 현장 조사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원료 의약품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현장의 혼란은 식약처 발표 이튿날에도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바꾼 혈압약에서 또다시 발암물질이 나온 환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바꾼 다음에 이제 이상 없을 거다라고 전달을 들었는데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추가로 발암물질이 더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약 86개 품목 중 아직 45개 품목은 검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약사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차례 모두 중국산 원료가 문제가 됐지만 완제품 고혈압약의 원료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자재를 보더라도 원산지 표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약을 처방하고 약사들이 조제를 하고 있지만 그 원산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길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가의 중국산 원료의약품 수입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입된 원료의약품 2조 원어치 중 중국산은 6천억 원어치, 30%를 차지했습니다. 6년 전보다 64%나 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의약품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렇게 의약품 원료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제조사에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 식약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조사의 해명을 기다리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는 2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약 원료 발사르탄은 대봉 LS란 국내 업체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대봉 측이 수입한 중국 문두사의 원재료에 이미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암물질이 나온 이유도 중국 원재료 회사를 조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현지 제조사를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해외 제조사에 대한 현지 실사는 원료 의약품으로 처음 허가를 내줄 때 딱 한 번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허가 이후엔 관리 사각지대가 됩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자국에서 판매하는 약품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원료 제조사는 2천여 곳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지 실사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2년 넘게 잠자고 있습니다. 복제약 가격이 원조약과 비슷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 대신 값싼 중국산 원료를 쓴 복제약만 생산한 게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복지부와 식약처도 복제약의 인허가와 생산, 가격 등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네, 가을에 접어드는 입추가 오늘입니다. 절기가 무너진 지 오래라지만 그래도 어제보단 좀 덜 덥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름철 체감 기온을 나타내는 불쾌지수와 열지수를 살펴봤더니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염은 사실 여전합니다. 부산에선 역대 최장 기간인 21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고 다음 주까지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5.9도로 어제보다 0.6도 높았습니다. 겨울철 체감온도와 같이 여름의 대표적 생활지수로 꼽히는 불쾌지수와 열지수는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기온과 습도를 조합한 이 두 지수는 오늘 서울에서 최근 나흘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추를 맞아 폭염이 한풀 꺾인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40도에 육박했던 때보다 약간 덜 더웠을 뿐 폭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풍암동과 안성 고산면의 자동 관측기에선 각각 38.6도, 38.1도의 낮 최고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구름이 끼고 일부 지역엔 소나기도 내렸지만 폭염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산에선 21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1994년의 역대 최장 기록과 같아졌습니다. 서울도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기준 전국 폭염 일수는 22.5일로 기록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여전히 폭염 관련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대표적인 여름 음식인 냉면의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냉면 한 그릇 값이 평균 8,800원을 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외식 메뉴 가운데 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섭씨 30도가 넘는 한낮의 더위에도 좁은 골목이 북적입니다. 양산으로 햇볕을 피하며 차례를 기다립니다.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냉면이 시원하고 더울 때 입맛 없을 때 좋잖아요. 그래서 자주 찾고 있어요. 하지만 냉면 한 그릇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한 그릇 값은 평균 8,808원입니다. 1년 전보다 약 10% 오른 겁니다. 일반 식당이 아니라 냉면 전문점에선 한 그릇에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더위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가격은 계속 오름세입니다. 삼겹살과 비빔밥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른 외식 메뉴와 비교해도 냉면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부쩍 오른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돈 없고 배고플 때 좀 먹는 그런 짜장면 같은 인식이 있었었는데 요즘은 서민 음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이런 폭염 속에서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걸 막아주는 어미 외가리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미 외가리가 둥지에서 날개를 펼칩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등졌던 어미새는 정오와 오후를 지나면서 해일 방향에 맞춰 위치를 바꿔줍니다. 지난달 31일 울산시 태화강 철새공원에 설치된 철새 관찰 CCTV에 담긴 영상입니다. 온종일 그늘을 만들어주던 이 어미새는 오후 늦게 햇빛이 약해지고 나서야 먹이를 찾으러 둥지를 떠났습니다. 태화강 일대엔 외가리와 백로 등 철새 8,000마리가량이 3월에 찾아와 여기서 여름을 보낸 뒤 10월쯤에 돌아갑니다. 네, 파리바게뜨 등 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3세 경영인 허희수 부사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해외에서 액체로 된 대마를 몰래 들여와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SPC그룹 허희수 부사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만 등 해외에서 액상으로 된 대마를 몰래 들여와 흡연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모발과 소변 검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허 부사장이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경로와 상습적으로 흡연했는지 여부도 파악 중입니다. 또 판매책 등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한 뒤 조만간 허 부사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인 허 부사장은 2007년 파리크라상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엔 미국 뉴욕의 유명 햄버거 체인점인 쉐이크쉑을 국내에 들여온 뒤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SP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허 부사장을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앞으로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논란을 저희가 꾸준히 보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세습이 정당하다는 교단 내부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 교회 세습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명성교회는 지난해 11월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임명했습니다. 일부 신도들과 신학생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예배당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오늘 교단재판국은 세습이 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8대 7로 김하나 목사님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도록 그렇게 표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엔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취임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교단은 이런 명성교회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명성교회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습에 반대해온 교인들은 재판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이 땅에 그 정의가 사라졌구나, 공의가 사라졌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이 되었구나. 신학생들도 교단이 헌법 해석을 바꿔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합니다. 과연 이 재판이 양심에 따라 법리적인 거를 따라서 잘 진행이 됐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후에 연 이틀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전문 은행 분야에서 대기업의 은행 진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의원 일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터넷 은행 산업이 혁신 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대주주 자격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규제 개혁을 강조하면서 19세기 말 영국 사례까지 소개했습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휴가에서 돌아온 어제부터 연이틀 규제 혁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분야별로 규제 혁신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 하나씩 해결할 것이라며 인터넷 은행에 이어 곧 개인정보보호법도 풀 건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이하경 의원 등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수사 중인 의혹 중에는 이른바 부산 법조 비리가 있습니다. 부산의 유력 건설업자에게서 판사가 지속적으로 접대를 받은 사실을 법원 행정처가 지난 2015년에 그냥 덮었고 이후에 해당 건설업자가 피고인이었던 뇌물재판에도 다시 행정처가 끼어들어서 판결을 바꾸려 했다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검찰이 당시 행정처에서 관련 문건을 작성한 판사를 조사했는데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의 의혹을 풀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2016년 9월에 문모 판사 사건에 대해 작성한 리스크 검토 문건입니다. 여기엔 오래전부터 부산의 문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와 어울려 골프장과 유흥업소를 다닌다는 첩보를 2015년 8월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행정처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정식 조사 없이 첩보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구두 경고만 하는 선에서 끝났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자 정 씨가 피고인이던 사건에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도 나옵니다. 당시 정 씨가 조현호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처 문건에선 업자 정 씨와 문판사와의 스폰서 관계 때문에 무죄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항소심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 윤리감사관이었던 김모 변호사를 불러 이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를 지시한 사람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라는 진술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원 행정처장 등에게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어제 석방됐는데 내일 모레 다시 검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선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놓고 법원과 청와대가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모레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1년 7개월 만에 풀려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모레 오전 김 전 실장을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거래한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권 입맛에 맞춰 재판을 미루고 그 대가로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늘리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13년 10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관련 사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관여 여부와 정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판사 뒷조사 문건 등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를 내일 불러 조사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건 처음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컴퓨터 파일 24,500개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5천만 원씩 현금을 넣은 검은 비닐봉투를 4차례에 걸쳐서 2억 원을 받아왔다. 돈을 준 사람 얘기를 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40년 직위이자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의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실체를 자세히 털어놓은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이 전 대통령은 벽을 짚으면서 법원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이 오늘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억 원이 주목받았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3월에서 4월 청와대 근처 길에서 1만 원짜리 현금으로 5천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 봉투를 4차례 건네받아 금고직이었던 이병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은 사실과 김소남 전 의원의 요청 사항을 전달했고 김소남이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니 이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이 뇌물을 준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드러난 내용과 일치했다며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당뇨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던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다시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호송차에 내린 뒤엔 벽을 짚으며 걷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인도네시아 휴양지 롬복에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지 만 이틀이 다 돼갑니다. 한국인 80여 명은 일단 발리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우리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 업무가 늦어지면서 귀국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주저앉아 울부짖습니다. 230차례 이상의 여진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뛰어다니고 그 담장이 무너지는 거 봤고 다치는 것도 보고. 현지 언론은 쓰나미 공포에 롬복섬 해안 언덕 곳곳에 텐트가 세워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난보트엔 주민과 관광객 수천 명이 투석했습니다. 길리 트라왕항섬 등에서 지진을 겪은 한국인 관광객 80여 명은 오늘 오전까지 인근 발리 등으로 대부분 대피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측은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표 개인이 다 알아서 하고 있고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당장에 비행기 편을 구하는 게 좀.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105명이지만 아직 매몰 지역이 많아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허술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계시던 분들이 많은 실행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선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는 등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탈리아에선 같은 날 북부와 남부에서 초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탱크로리 차량이 폭발한 사고는 1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고 고속도로가 내려앉을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또 트럭이 뒤집어지는 사고로는 이주 노동자 12명이 희생됐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대형 LPG 탱크로리 운반 차량이 차량 정체로 멈춰선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뒤집힌 트럭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탱크로리에서 2차 폭발이 이어집니다.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 국제공항 인근 고가 고속도로입니다. 폭발이 내뿜은 화염은 왕복 8차선 도로를 휩쓴 뒤 도로 밖 상가까지 집어삼킵니다. 부상자 가운데 13명은 1차 폭발 이후 도로 통제와 차량 대피를 담당하던 경찰들이었습니다. 현지 방송은 폭발로 사고 현장 부근 건물의 유리창이 모두 깨지면서 부상자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형 폭탄이 터진 듯한 위력과 화염 열기에 고속도로는 주저앉았습니다. 탱크로리는 철판이 찍힌 채 고속도로에 박혀 있습니다. 중화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이탈리아 남부 포자에서는 북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을 태운 승합차가 농장 트럭과 충돌한 뒤 전복돼 노동자 12명이 숨졌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서울시가 사대문 안쪽 도심 주요 도로의 차로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차량이 들어오는 걸 어렵게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내년부터는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 민간 부문에서도 차량 이부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도 시행됩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차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해 도심 미세먼지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유명 쇼핑몰들과 역사문화공원이 있는 동대문 거리입니다. 현재 왕복 9차로인 이 도로는 앞으로 왕복 6차로로 줄어듭니다. 도로 양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인도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다이어트 대상으로 지목된 도로는 세종로와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사대문 안쪽에 있는 19개 간선 도로들입니다. 왕복 4개 차로로 축소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버스 통행량이 많은 곳은 6개 차로까지 허용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 물질을 심하게 배출하는 차량이 사대문 안쪽으로 들어올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등 교통 상습 정체 지역이 이번 특별 종합 대책에서 빠져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민간 차량에도 이부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네, 학원에서는 보통 수업을 마치고 나면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죠. 이 10분만큼의 강사 급여를 빼기로 한 서울의 한 자동차 운전 학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이 때문에 수업 시간당 급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임금을 포함하는 문제는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강사 80여 명이 일하는 서울의 한 자동차 학원입니다. 50분 수업 후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는 건 보통 학원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강사가 1시간 수업했을 때 임금이 작년 최저임금보다 적어졌습니다. 10분의 쉬는 시간은 학원 지시를 받지 않는 시간이므로 50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돈을 안 주고 일은 더 시키겠다는 거예요. 10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대기 시간에 가깝습니다. 짧아서 밖으로 나가기 어렵고 다음 강의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사 대기실이라고는 편말을 떼버리고 강사 휴게실로 바꿨어요. 학원 측은 항의하는 강사들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내 학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무시했습니다. 담당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반년가량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 측은 대신 업무 준비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주고 있어 근무 조건이 더 좋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들은
원래 더 받아야 할 돈의 절반만 주는 데다 그나마 앞으로 계속 줄 거란 보장도 없다며 지난달 학원 측을 고용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치를 수능부터 정시 전형을 현행보다 확대하라고 국가교육회의가 오늘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시를 얼마나 확대할지는 정하지 않아서 결국 교육부가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수능 과목 가운데 제2외국어와 한문을 추가로 절대평가로 바꾸고 국어와 수학 탐구 과목은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에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가수 이미자 씨가 세금 20억여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씨가 반포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매니저를 통해 공연 수익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10년 동안 44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매둔 동굴에서 2만 9천 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그물추 14점이 발견됐습니다. 연세대 박물관은 동굴 퇴적층에서 수습한 나무숲 조각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값에 따르면 해당 그물추는 물고기잡이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산에 새겨졌던 거대한 글자가 산불로 인해서 7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인근에서 산불이 꺼진 뒤 땅 위에 돌로 새겨진 에이레란 글자가 드러났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에이레는 아일랜드어로 아일랜드를 뜻하는데 중립국이었던 아일랜드 영공이라는 걸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새겨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맞서고 있는 우리의 여름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더위를 피하고 식혔을까요? 여름의 추억을 전시한 도심 박물관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1957년 한강 철교를 뒤로 하고 시민들은 배를 타고 더위를 식힙니다. 1972년엔 26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얼음이 날개도 친 듯 잘 팔리고 늙은이들은 숨이 턱에 닿는 듯 이런 폭염은 드문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때 서울 최고 기온은 섭씨 36.6도였습니다. 계곡을 뛰놀던 아이들은 1960년대 서울 시내 5곳에 어린이 풀장이 생기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피서 소식엔 절약과 절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수에 맞는 빚으로서 무리가 없고 명랑한 여름철을 보내야겠습니다. 전염병이 걱정돼 소독차가 마을을 돌고 예방접종에 아기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최악의 폭염에 시달렸던 1994년 여름. 당시도 더위만큼이나 전기요금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에어컨의 경우 선풍기에 30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소모하게 돼 고무대야에 물받아 놀던 40년 전 개구쟁이들은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돌파했던 숱한 기억들. 사람들은 박물관을 찾아 그땐 그랬다며 여름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오르지 못할 것 같은 벽과 싸우는 클라이밍의 김자인 선수는 1년 전에 123층짜리 건물을 맨손으로 올라서 우리를 놀라게 했죠. 20년 동안 수많은 벽을 탔는데 이제는 아시안게임 최초의 클라이밍 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신중하게 돌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니다. 20년을 쉼없이 올랐지만 가파른 벽은 여전히 무섭고 아찔합니다. 빠르게 거침없이 벽을 타는 선수들과 달리 김자인은 차근차근 길을 찾아 벽을 오릅니다. 클라이밍 세 종목 중에서도 제한된 시간에 창조적인 길을 찾아 더 높이 올라야 하는 리드가 주종목입니다. 벽을 오르는 낯선 스포츠에 뛰어들어 새 길을 개척한 김자인의 인생도 클라이밍 스타일과 꼭 닮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지만 클라이밍에선 기억할 만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아시아 무대는 물론이고 세계 대회에서도 최초, 최다의 기록을 쌓아 올렸습니다. 때론 무모해 보이는 도전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높아서, 너무 무서워서 오를 수 없으리란 건물을 겁없이 올랐습니다. 발만 헛디뎌도 물에 빠지는 한강 위 기울어진 암벽을 거뜬히 통과했고
지난해엔 555m 높이의 123층짜리 롯데월드 타워를 맨손으로 타고 올랐습니다. 그렇게 잘 몰랐던 클라이밍을 알렸습니다. 도전은 새로운 기회도 열어줬습니다. 클라이밍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겁니다. 30의 나이에 처음 받아든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손가락은 마디마디 붉어져 성한 곳이 없지만 김자희는 오르지 못할 벽은 없다고 말합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도심의 불법 주차가 폭염으로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워서 잠깐 세웠다며 날씨 탓을 하지만 인근의 주민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이곳은 마포구 연남동입니다. 최근 골목길 상권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하지만 상권이 커질수록 더 골칫거리가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골목길 곳곳에 주차된 불법 주차 차량들입니다. 작은 음식점이 자리 잡은 골목골목마다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양방향 도로지만 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빠듯합니다. 골목 진입을 아예 포기하는 차도 있습니다. 불법 주차 운전자들은 날씨로 책임을 돌립니다. 거기 앞에 카페에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 최대한 가까운 데 주차하려고. 여기 가까우니까 그냥 여기다 무시고 되는 거지. 불법 주차는 통행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도 방해합니다. 취재진이 소방관과 함께 단속 현장을 찾았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들로 둘러싸인 소화전이 눈에 띕니다. 방해를 많이 받죠. 이것도 열어야 하고 이것도 열어야 하는데. 연남동 상권의 도로변입니다. 불이 나면 이 지상식 소화전을 통해 소방용수를 공급해야 하는데 바로 앞에 대형 트럭이 불법 주차되어 있습니다. 지하식 소화전을 여는 뚜껑을 뒷바퀴로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방용수 시설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입니다. 이걸 아침에 봤는데 초등학교 주변은 불법 주차 차량들로 안전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 사람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닙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인도를 걷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100m가량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 빨간색 길이 아이들의 통학로임을 알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 주차 금지라는 알림판이 무색하게 이 카페 앞에는 이렇게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인테리어 공사 차량들이 길을 막고 있어 사람들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 있으려고 한 게 요새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인근 2차선 도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부 차량은 갓길의 차와 공사 현장을 피해 역주행을 합니다. 매번 느끼죠. 보통 애랑 같이 다닐 때 더 신경 쓰고. 밤이 되면 먹자골목 도로는 무법지대로 변합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2차선 도로 양쪽을 불법 주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쪽에는 횡단보도 위에도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도 자전거도 차도로 다니고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은 도로 한복판까지 나옵니다. 차가 인도로 들어오는 입구를 막고 있잖아요. 진짜 위험해요. 견인구역이라는 안내판은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근 식당들도 불법 주차를 유도합니다. 여기 주차 어디다 하냐고. 주차장 따로 앞에다 대주면 되는데요. 부족한 시민의식과 함께 공영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먹자골목이 위치한 등촌 제1동에도 유료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불법 주차로 홍역을 겪고 있는 서울 연남동은 89대를 수용할 수 있는 노상 유료 공영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최근 법원은 연남동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더위가 심해질수록 불법 주차의 유혹도 더 커집니다. 하지만 순간의 불편을 피하기 위한 불법 주차가 보행 사고는 물론 화재와 같은 대형 사건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세계 석유화학의 새로운 중심지 동남아시아에서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 회사가 되는 꿈 롯데케미칼이 이루고 있습니다. 화학이 있는 곳을 넘어
화학이 가야 할 곳으로. 롯데케미칼은 지금 아시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더 글로벌 플레이어 롯데케미칼.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장이라 쓰고 외유라 읽는다. 오늘 앵커 브리핑이 주목한 농담 아닌 진담. 그러나 씁쓸한 진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장은 출장인데 놀러가는 출장이라면 사실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죠. 그 로망과도 같은 놀러가는 출장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들은 평소에도 그리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들은 무척 억울해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엔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가는데 그 중에 일부가 가는 출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이 출장에서 그들은 자기 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출장이니까요. 현재에는 바로 그들이 감독하는 기관에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들은 현지 사정에 매우 밝아서 그 주변의 유명한 관광지를 잘 안내합니다. 여행사 직원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가이드인 셈이죠. 동행한 배우자는 또 다른 현지 직원을 대동한 채 고가의 명품 가게와 보석상을 방문하곤 합니다. 설마 여기에 들어간 비용마저 출장비는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 기관은 바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가난한 나라를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쓰는 돈은 전부 우리의 피땀 흘려낸 세금이란 얘기죠. 그들이 시찰과 격려라는 명목으로 현지에 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기관은 꼼꼼하게 관광 일정을 준비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안내를 잘한 직원의 경우에 승진까지 보장된다는 소문이 나돌았을 정도니까 그 기관, 코이카는 국회 여행사란 별칭이 붙을 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들의 자조적인 하소연. 우리는 그들이 개발도상국을 관광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 활용됐다. 그렇게 사용된 총액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총 12억 원. 우리가 이 폭염 속에서 혹은 저 혹한 속에서 일해서 모아준 돈입니다. 그래서 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니면 로망인지 부끄러움인지 모를 말. 출장이라 쓰고 외유라 읽는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 JTBC는 국회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실태를 보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출장을 빙자한 관광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국회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 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강희연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코이카가 지원하는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기관의 지급 기준에 맞춰 집행하는 만큼 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게 국회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38명의 의원 명단을 추렸고 이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밀봉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국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명단엔 코이카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이 상당수였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됐습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국회가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정면으로 뒤집은 셈입니다. 국회 외통위는 입장 자료에서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당시 코이카 측이 권익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을 때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의원들이 출장 일정에 관광지를 끼워 넣는 관행에 대해선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 핵심 관계자는 대부분 주말을 이용해서 자비로 관광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예, 국회는 법을 위반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 현재 코이카 직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흔히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명소라고 부르는 유명 관광지를 국회의원들은 현지 시찰 명목으로 손쉽게 다녀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을 데리고 왔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물론 비용이나 의전은 코이카의 몫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김영란법 위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관광지를 끼워 넣은 일정에 부인까지 데리고 해외 출장을 가는 상황이라면 이걸 꼭 법의 잣대로만 판단할 문제인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종문 기자가 코이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위치한 세렝게티 국립공원, 그리고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군도와 페루 마추픽추. 코이카 직원들은 현지 시찰 명목으로 이 나라를 찾은 국회의원들의 일정에 해당 관광지를 반드시 넣었다고 증언합니다. 한 코이카 직원은 각 나라마다 반드시 들러야 하는 명소들이 있다며 일정표에 이 장소들을 넣는 건 의전에 있어서 일종의 공식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이카가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시찰이 곧 관광이었습니다. 업무 다 마무리하시고 나서 문화탐방으로 간혹 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현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방문을 했고 현장 관련된 사업자들 만난 걸로 알고 있고 공사단들 격려 만찬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부인 등 일행을 더 데려오면 의전을 위한 직원이 추가로 배치됐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 코이카 직원은 국회의원이 부인과 동행하는 이른바 사모님 대동의 경우 서울에 있는 여직원이 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당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조훈현 의원은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우간다를 9박 11일 일정으로 둘러보면서 부인을 데려갔습니다. 코이카에선 전담 여직원을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 코이카 단원은 의원 부인의 일정이 더 까다로웠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모들이 쫓아오면은 도덕이나 이런 쪽에 갈 때도 있고, 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접하기 어려운 것. 하지만 부인과 함께 코이카 출장을 다녀온 원유철 의원은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서 정상적인 의원 외교 활동을 벌인 것입니다. 전에 그 사비로 사용을 했고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오해입니다. 코이카에서 이토록 국회의원 의전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뭘까? 코이카 관계자는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 입장에선 예산권을 가진 국회의원과의 관계가 결국 예산을 늘리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해외 시찰을 빙자한 외유성 출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코이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오늘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에는 없는 누진제가 왜 주택용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누진제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서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팩트체크팀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리와 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요?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네. 그나마 대만이 좀 비슷한데요. 대만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력이 공급을 독점합니다. 대만은 대만전력이 독점하다가 지난해 시장이 개방됐습니다. 대만에는 현재 두 가지 요금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진제, 또 하나는
시간별 차등 요금제입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역에 300여 개의 전력회사가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다양한 요금제를 두고 있습니다. 점유율 1위인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도쿄 주민들에게 5가지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탠더드형, 프리미엄형, 스마트 라이프형 등입니다. 이 중에서 스탠드형이 우리의 누진제입니다. 나머지는 단일 요금, 시간별 요금 등의 방식입니다. 전력회사를 고를 수 있고 그 회사의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대만은 2가지라고 했는데 일본은 대만보다 더 다양하게 되어 있군요. 네, 이번엔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전역에 3천여 개의 전력회사가 있습니다. 단일 요금만 있는 회사도 있고 누진제를 비롯해 여러 요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 회사도 있습니다. 누진제의 경우에도 2, 3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오스틴 에너지는 5단계의 누진제와 시간별 요금제 같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에는 누진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진제 하나를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업용 전기는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만전력, 도쿄전력은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없습니다. 시간별,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씁니다. 반면에 미국의 오스틴 에너지는 산업용에도 전력 사용량을 4단계로 나눠서 기본요금에 차등을 둡니다. 많이 쓰면 4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좀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요금제를 다양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동안 가구원의 숫자, 소득 수준, 또 생활 방식 같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방식이 45년간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누진제에 대한 불만은 요금 구조뿐만 아니라 선택권이 없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금제로 바꾸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제는 스마트 계량기 보급입니다. 이게 있어야 집집마다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 패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계량기로는 안 됩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각 가정별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표본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22%의 주택에 보급되어 있는데 2021년까지 보급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런 상품의 다변화와는 별개로 한전의 독점권을 깨느냐, 시장을 개방하느냐의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경제와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세 기자 시작해 주실까요? 예, 첫 키워드는 김재규의 사진입니다. 오늘 뭐 화제가 됐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1979년 12.6 당시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 중정부장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예. 정확히는 군 출신입니다. 지금 논란이 많은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관을 1971년에 이미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런데 올 초까지 기무사 대회의실에는 역대 44명의 사령관의 사진이 다 걸리게 되는데 예. 기무사 사령관, 보안사령관을 했던 김재규 씨의 사진만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국방부가 훈련 개정을 통해 역대 지휘관 사진을 모두 게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38년 만에 죄송합니다. 38년 만에 김재규 사령관의 사진이 걸리냐라는 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예. 뭐 김재규 씨의 사진만 없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대충 생각은 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12.6 이후에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당시 전두환 계엄사령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김재규 전 사령관을 페류나로 몰기도 했습니다. 예. 자꾸 공격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김재규 씨의 사진은 기무사 역사관에만 있고 모든 부대의 공식 회의실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 오늘 앞서 본 것처럼 역대 사령관의 사진을 모두 게시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무사가 앞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뀌게 되는데 예. 부대 자체가
없어지고 사령부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대 사령관이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관에는 있을 것 같은데 공식 회의실에서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옷값만 얼마냐로 잡았습니다. 누구 옷값을 얘기합니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보낸 옷값입니다. 그런 것도 보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이 2008년 3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일기처럼 썼던 비망록이 공개됐는데요. 그 비망록 내용을 잠깐 보면 2008년 3월 28일의 내용입니다. MB와 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되는지 나는 그에게 약 30억 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은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라고 썼습니다. 그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네요. 예, 비망록이니까 본인만 볼 줄 알고 썼는데 압수수색에서 나중에 나왔고 오늘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30억 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30억 내에 옷값이 꽤 많이 포함이 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검찰 조사에서 수사에서 나온 건데요. 지원한 금액은 22억 6천만 원을 인사청탁 등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예. 옷값은 양복 한 7벌과 코트 등을 해서 1,230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자세히도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저 돈을 줬는데 인사청탁을 이유로 줬는데 원하는 자리를 주지 않자 저렇게 비망록에 적은 겁니다. 예. 오늘 검찰이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공개를 했고요. 몇 가지 비망록을 좀 더 보면 3월 3일에 썼던 비망록은 이상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예. 돈을 전달한 창구 역할을 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친구다. 내가 준 8억 원 청구 소송할 것임.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라고 분노의 결심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예. 그 뒤에 며칠 뒤에는 다시 MB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것은 왜일까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예. 다시라는 표현으로 봐서 뭔가 기대를 했다가 다시 깨진 뒤에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시 이 회장은 산업은행 총재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회의원 공천 자리를 원했는데 나중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에서 증권거래소 이사장 측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렇게 분노를 했었는데 2008년 6월에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예. 이팔성 전 회장은 당시 일을 비망록에 저렇게 꼼꼼하게 적었는데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사람 이름과 금액이 적힌 메모지를 한 수사관이 발견하자 이를 삼키기도 했었다고 전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 옷값까지 왜 받았을까요? 네,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청계재단 만드느라고 그랬을까요? 1,230만 원은 이제 옷을 그 가격에 해당되는 옷을 받아서 예. 잘 입었던 것으로. 뭐 아무튼 알았습니다. 예. 적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예.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역시 오늘 재판에서 같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죄수의 딜레마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게임 이론 아닌가요? 원래 죄수의 딜레마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법정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상황을 자세하게 자술하게 된 계기에 대한 설명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예. 검찰이 수사를 할 당시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이병모, 그러니까 청계재단 사무국장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 이병모가 MB 신복 중에 본인을 아는 사람은 김백준밖에 없다고 하던데라고 당시 조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이 그 말이 사실인가요? 묻고서는 잠깐 변호사와 상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20분 정도 변호사와 따로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술술 진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김소남에게 2억 원을 받아서 이병모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뭐 미소를 줬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MB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니까 미소를 지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좀 더 없냐라고 검찰이 물으니까 능인선언에서 현금 3억 원도 받았고 뭐 좀 없냐. 다른 데서도 받았다. 앞서 이팔성 전 회장도 나왔었고 예. 다 술술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병모 국장이 자백했을까 봐 김백준 기획관도 형을 덜 받기 위해서 자백을 했다는 것.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에서도 아마 김백준 기획관이 진술하게 된 것은 바로 죄수의 딜레마 때문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잠깐 이 딜레마를 설명을 드리면 이병모 사무국장이나 김백준 기획관이 모두 돈 받은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 진실을 밝히는 데 시간이 좀 걸렸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둘 다 핵심 측근이었고요. 예. 그런데 검찰이 이병모 국장이 얘기하는데 김백준 기획관이 나는 김백준 기획관만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김백준 기획관 생각에는 그럼 나만 걸리는 것인가? 이병모는 혹시 자백한 게 아닌가라는 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나는 모른다라고 계속 부인하면 형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병모 국장이 돈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할 것으로 추정을 당시 김백준 기획관이 생각을 하고 아마 이 모든 생각은 20분의 변호사 면담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면서 돈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술술 자백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나머지 한 칸은 안 채웁니까? 나머지 한 칸은 이병모 사무국장이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예. 대신 김백준 총무기획관만 나는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병모가 먼저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예. 우선 저거는 가능성에서 빠졌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한 거죠 저희가? 3개. 예. 키워드 3개 다 했죠?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도 구름이 많고 내륙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옵니다. 오늘과 비슷하게 덥지만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skip the light and angle, turn cartwheels across the floor. I was feeling kind of seasick.